제 이름은 이현주예요. 올해 53살이고 10년 전에 재혼했답니다. 첫 결혼은 25살 때 했어요.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죠. 남편이 외도로 32살에 이혼했어요. 그 후로 혼자 살면서 다시는 결혼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답니다. 그런데 40세가 되던 해 민석을 만났어요. 민석은 저보다 3살 많았어요. 43. 그 역시 이혼한 상태였죠. 아내와는 15년 전에 헤어졌고 딸 하나를 두고 있었어요. 우리는 천천히 알아갔어요. 급하지 않았어요. 각자 상처가 있었으니까요. 2년을 연애하고 42살에 재혼했답니다. 행복했어요. 민석은 저를 잘 대해줬어요. 전 남편과는 달랐죠. 제 말을 경청했고 존중했고 사랑한다고 표현했어요. 딸 지은이도 저를 받아들여줬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좋아졌어요. 1년에 서너 번 정도 집에 왔고 저를 이모라고 불렀죠. 전처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민석은 전처에 대해 말을 아꼈어요. 그저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고만 했죠. 이혼 후 전처는 딸을 민석에게 맡기고 혼자 살았대요. 연락도 거의 없었고요. 저는 굳이 캐묻지 않았어요. 과거는 과거니까요. 10년이 흘렀어요. 우리는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어요. 민석은 건축사무소를 운영했고 저는 작은 꽃집을 했어요. 주말에는 함께 등산을 가거나 전시회를 보러 다녔죠. 딸 지은이는 28이 됐어요. 회사에 다니면서 남자친구도 사귀고 있었어요.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그날까지는요. 작년 가을 10월 어느 날이었어요. 토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꽃집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민석에게 전화했어요. 저녁 뭐 먹을지 물으려고요. 민석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빨리 집에 오라고 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 지은이가 앉아 있었어요. 울고 있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고요. 지은이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지은이가 말했어요. 엄마가 아프다고요.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엄마. 전처 말이구나. 그런데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지? 민석이 설명했어요. 혜진, 그러니까 전처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대요. 췌장암 말기라고요. 시한부 6개월이라고요. 저는 안타까웠어요. 물론 전처지만 누군가 그런 병에 걸렸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니까요. 그런데 지은이가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가 갈 곳이 없대요. 병원비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대요. 혼자 고시원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 거동도 힘들어진대요. 지은이는 저와 민석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엄마를 우리 집에서 돌봐줄 수 있냐고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전처를, 남편의 전처를 우리 집에서 돌보라고요? 민석은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는 저를 보며 말했어요. 물론 현주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현주가 힘들면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요. 하지만 지은이는 울면서 매달렸어요. 제 손을 잡으며 부탁했어요. 제발 도와달라고요. 엄마가 죽어가고 있다고요. 저는 그 눈물을 보며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라고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선뜻 좋다고 할 수도 없었어요. 저는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생각 좀 해보겠다고요. 그날 밤 민석과 둘이 앉아 이야기했어요. 민석은 미안하다고 했어요. 이런 부탁을 하게 돼서요.
하지만 지은이가 너무 힘들어한다고요. 딸의 친엄마가 죽어가는데 외면할 수가 없다고요. 저는 물었어요. 요양병원은 안 되냐고요. 민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혜진에게 돈이 없대요. 보험도 없고요. 요양병원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요. 저는 또 물었어요. 혜진의 가족은요? 형제자매는요? 민석은 대답했어요. 혜진은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대요. 친척들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대요. 저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솔직히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의 전처를 우리 집에서 돌본다는 게 말이 되나요? 15년 전에 이혼했다지만 그들은 한때 부부였어요. 20년 가까이를 함께 산 사이였고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말기암 환자를 외면하는 냉혈한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게다가 지은이가 보는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도 않았고요. 저는 조건을 걸었어요. 6개월. 의사가 말한 시한부 기간만이라고요. 그리고 안방 옆 작은 방에서 지내야 한다고요. 우리 생활에 최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다고 했어요. 정말 고맙다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맙다는 말을 들을 일이 아니었거든요. 일주일 후 혜진이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민석과 지은이가 함께 데리고 왔어요. 제가 처음 본 혜진은 예상보다 수척했어요. 50살. 저보다 3살 많았어요. 키는 작았고 머리는 짧게 잘랐더라고요. 옷은 헐렁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혜진은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폐가 된다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했어요. 저는 어색하게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혜진은 안방 옆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짐은 많지 않았어요. 작은 캐리어 하나와 가방 하나가 전부였어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혜진도 함께 먹겠다고 했어요. 민석과 지은이도 저녁을 먹고 간다고 했죠. 4명이 식탁에 앉았어요. 이상했어요. 너무 이상했어요. 제 남편, 그의 딸, 그의 전처, 그리고 저. 누가 봐도 어색한 조합이었어요. 식사는 조용했어요. 민석은 혜진에게 불편한 거 없냐고 물었고 혜진은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지은이는 엄마를 계속 걱정스럽게 쳐다봤어요. 저는 그저 밥을 먹었어요. 말을 섞고 싶지 않았거든요. 식사 후 지은이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민석은 혜진의 방을 정리해줬어요. 침대 시트를 갈고 가습기를 틀어주고 약을 챙겨줬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방에 남편의 전처가 자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6개월. 6개월만 참으면 돼.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하지만 그게 시작일 줄은 몰랐답니다. 혜진이 우리 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처음 며칠은 조용했어요. 혜진은 대부분 방에 있었고 식사 때만 나왔어요. 저는 하루 3끼를 챙겨줬고 혜진은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석과 혜진이 거실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처음엔 그냥 일상적인 대화인 줄 알았어요. 건강 상태 같은 거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아니었어요. 혜진이 말했어요. 기억하냐고요. 신혼여행 갔을 때 호텔에서 길을 잃었던 일을요. 민석이 웃었어요. 기억한다고요. 둘이서 한참을 헤맸었다고요. 혜진도 웃었어요. 결국 택시 기사한테 물어서 찾았다고요.
그때 정말 웃겼다고요.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신혼여행 이야기를요? 지금요? 혜진과 민석의 대화는 계속됐어요. 지은이를 낳던 날 이야기, 처음 이사간 집 이야기, 명절 때 시댁 가던 이야기. 20년 전 추억들이 거실에서 술술 흘러나왔어요.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갔어요.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민석은 혜진 옆에 앉아서 웃고 있었고 혜진은 옛날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민석이 말했어요. 현주도 와서 보라고요. 지은이 어렸을 때 사진이라고요. 저는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괜찮다고 했어요. 피곤하니까 먼저 들어가 자겠다고요.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생각했어요. 뭔가 이상하다고요. 혜진은 말기암 환자예요. 6개월 시한부래요. 그런 사람이 신혼여행 이야기를 하며 웃나요? 물론 아픈 사람도 추억을 떠올릴 수 있죠. 하지만 뭔가 부자연스러웠어요. 그리고 민석도요. 1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방에 들어갔는데 전처와 추억 이야기를 계속하나요? 다음 날도 비슷했어요. 저는 꽃집에 갔다가 오후에 일찍 집에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서 또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번엔 앨범을 펼쳐놓고 있더라고요. 결혼식 앨범이었어요. 민석과 혜진의 결혼식이요. 저는 현관에 서서 그 광경을 봤어요. 혜진은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때 정말 행복했다고요. 앞으로 평생 함께 살 줄 알았다고요.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기침 소리를 냈어요. 두 사람이 고개를 돌렸어요. 민석은 어색하게 웃으며 일어났어요. 언제 왔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혜진이 식탁에 앉으며 말했어요. 저한테요. 현주 씨 요리 정말 맛있다고요. 자기가 못하는 거라고요. 민석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요. 저는 억지로 웃었어요. 고맙다고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했어요. 자기가 못하는 거라니요? 그게 무슨 뜻이죠? 자기는 민석에게 맛있는 음식을 못 해줬다는 뜻인가요? 혜진은 계속 말했어요. 민석이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고요. 특히 매운 김치찌개를요. 자기가 해줬을 때 정말 좋아했다고요. 민석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저는 젓가락을 놓았어요. 식욕이 사라졌거든요. 혜진은 또 말했어요. 민석이 아침엔 꼭 된장찌개를 먹어야 한다고요. 그래야 컨디션이 좋다고요. 저는 참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소리치고 있었어요. 저도 알아요. 제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모를 리가 있나요? 식사를 마치고 혜진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민석이 저한테 말했어요. 혜진이 좀 예민한 것 같다고요.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 이해해달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예민한 건 저예요. 제가 예민한 거라고요. 혜진이 온 지 한 달이 됐어요. 상황은 점점 나빠졌어요. 혜진은 이제 거실을 자기 공간처럼 썼어요.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민석이 퇴근하면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점점 부엌과 안방에만 있게 됐어요. 거실에 나가면 어색했거든요. 혜진과 민석이 이야기하는데 끼어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혼자 TV를 볼 수도 없고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모임이었죠. 민석에게 말했어요. 오늘 저녁 늦을 거라고요. 민석은 괜찮다고 했어요. 혜진 저녁은 자기가 챙기겠다고요. 저는 나갔어요. 친구들을 만나 저녁을 먹고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 친구가 물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요. 저는 한참 망설이다가 털어놓았어요. 남편 전처가 우리 집에 들어와 산다고요. 말기암이라고요. 친구들은 놀랐어요. 그런데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한 친구가 말했어요. 현주가 정말 대단하다고요. 아무나 못하는 일이라고요. 착하다고요. 다른 친구도 맞장구 쳤어요. 죽어가는 사람인데 어쩌겠냐고요. 불쌍하지 않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네, 불쌍해요. 말기암이니까요. 하지만 저도 힘들어요. 제 집에 남편 전처가 살면서 남편과 추억을 이야기하는 게 편할 리 없잖아요. 하지만 그 말을 하면 제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온 건 밤 11시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실이 어두웠어요. 민석과 혜진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오래된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혜진이 말했어요. 이 드라마 기억하냐고요. 우리 결혼했을 때 같이 봤던 거라고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한다고요. 저는 불을 켰어요. 두 사람이 돌아봤어요. 민석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왔냐고요. 저는 대답 대신 방으로 들어갔어요. 민석이 따라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저는 참았던 말을 꺼냈어요. 너무 힘들다고요. 혜진이 매일 과거 이야기만 한다고요. 신혼여행, 결혼식, 지은이 어렸을 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하라는 거냐고요. 민석은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혜진이 죽음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 거라고요. 과거를 떠올리며 위안을 얻는 거라고요. 조금만 참아달라고요. 저는 물었어요. 언제까지요? 6개월이요?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저도 사람이라고요. 매일 남편이 전처와 추억 이야기하는 걸 보는 게 즐거울 리 없다고요. 민석은 미안하다고 했어요.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요. 곧 나아질 거라고요. 저는 돌아 누웠어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최대한 집에 안 있으려고 했어요. 꽃집 일을 늘렸어요. 퇴근 후에는 카페에 들러 시간을 보냈어요. 집에 돌아가면 혜진이 있으니까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친구를 만나거나 영화를 보거나 혼자 산책을 했어요. 민석이 물었어요. 왜 자꾸 나가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집에 있으면 불편하다고요. 민석은 난처해했어요. 혜진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저한테 계속 참으라고 할 수도 없고요. 2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혜진이 갑자기 많이 아프다고 했어요. 배가 너무 아프다고요. 민석은 급하게 병원에 데려갔어요. 저는 집에 남았죠. 병원에서 돌아온 민석이 말했어요. 의사가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대요. 통증이 심해질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부터 혜진은 진통제를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혜진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죽어가는구나. 6개월이라고 했으니 앞으로 4개월 정도 남았겠구나. 4개월. 4개월만 더 참으면 돼.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답니다. 혜진이 온 지 석 달이 됐어요.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혜진은 말기암 환자라고 했어요. 6개월 시한부래요. 그런데 식욕이 너무 좋았어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었어요. 그것도 꽤 많이요. 간식도 먹었고요. 말기암 환자가 이렇게 잘 먹나요? 저는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췌장암 말기 증상을요. 극심한 통증, 식욕 부진, 체중 감소, 황달. 그런데 혜진에게는 그런 증상이 거의 없었어요. 물론 가끔 아프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민석이 진통제를 줬죠. 하지만 대부분은 멀쩡해 보였어요. 어느 날 혜진이 거실에서 소파를 옮기고 있었어요. 무거운 소파를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말기암 환자가 소파를 옮긴다고요? 혜진은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었어요. 거실 구조를 좀 바꾸고 싶었다고요. 저는 그냥 부엌으로 갔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심이 커졌어요. 며칠 후 민석의 형님이 집에 오셨어요. 형님 성함은 민호예요. 민석보다 5살 많으시죠. 의사셨어요. 은퇴하셨지만요. 형님은 혜진을 보며 인사를 나눴어요. 그리고 혜진이 방으로 들어간 후 민석에게 조용히 물으셨어요. 혜진이 정말 말기암이 맞냐고요. 민석은 그렇다고 했어요. 진단서도 봤다고요. 형님은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말기암 환자 같지 않다고요. 너무 건강해 보인다고요. 민석은 대답했어요. 진통제 효과가 좋은 거라고요. 형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형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혜진의 방 앞을 지나가다가 멈췄어요.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혜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엿듣는 게 옳은 일은 아니지만요. 혜진이 말했어요.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요. 민석이 완전히 자기 편이라고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혜진은 계속 말했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현주가 지쳐서 떠날 거라고요. 그럼 민석과 다시 같이 살 수 있을 거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혜진의 통화는 계속됐어요. 연기가 힘들긴 하지만 할만하다고요. 민석이 워낙 착해서 의심도 안 한다고요. 연기요? 저는 혜진의 방문을 응시했어요. 설마요. 설마 지금 암이 거짓말이라는 건가요? 혜진이 통화를 끝냈어요. 저는 서둘러 제 방으로 돌아갔어요. 침대에 앉아 생각했어요. 지금 들은 게 진짜인가요? 혜진이 암을 거짓말한 거예요? 아니, 그럴 리 없어요. 진단서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형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말기암 환자 같지 않다고요. 저는 결심했어요.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다음 날 민석이 출근하고 혜진이 낮잠을 자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혜진의 방 앞에 섰어요. 문을 열어야 할까요? 다른 사람 방을 몰래 뒤지는 건 옳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저는 조용히 문을 열었어요. 혜진은 침대에서 자고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조용히 방을 둘러봤어요. 책상 위에는 약병들이 있었어요. 진통제라고 적혀 있었어요. 서랍을 열었어요. 옷가지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걸 발견했어요. 영수증 한 장. 저는 그걸 집어 들었어요. 읽어봤어요. 가짜 진단서 제작. 30만 원. 저는 숨을 삼켰어요. 서랍을 더 뒤졌어요. 그리고 공책 하나를 찾았어요. 공책을 펼쳤어요.
혜진의 글씨였어요. 3개월 차. 계획은 순조롭다. 민석은 완전히 나를 믿고 있다. 현주는 점점 지쳐 보인다.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그녀가 먼저 떠날 것이다. 그럼 민석과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공책 첫 장으로 돌아갔어요. 계획 시작. 지은이에게 말기암이라고 거짓말했다. 지은이는 울면서 믿었다. 가짜 진단서도 준비했다. 이제 민석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6개월간 연기하면서 민석의 마음을 돌릴 것이다. 현주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떠날 것이다. 저는 공책을 덮었어요.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암도 시한부도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혜진은 민석과 재결합하기 위해 이 모든 걸 계획한 거예요. 저는 공책과 영수증을 들고 방을 나왔어요. 민석에게 보여줘야 해요. 지금 당장요. 민석에게 전화했어요. 급한 일이니까 당장 집에 오라고 했어요. 민석은 회의 중이라고 했어요. 저는 소리쳤어요. 지금 당장 와야 한다고요. 민석은 제 목소리가 심상치 않자 알겠다고 했어요. 1시간 후 민석이 집에 도착했어요. 저는 공책과 영수증을 그에게 내밀었어요. 이게 뭐냐고요. 혜진이 전부 거짓말했다고요. 암도 없고 전부 계획된 거라고요. 민석은 공책을 펼쳐 읽었어요. 저는 민석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분노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배신감을 느낄 거라고요. 그런데 민석의 표정은 이상했어요. 민석이 저를 보며 물었어요. 이걸 어디서 찾았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혜진 방에서요. 서랍에 있었다고요. 민석의 표정이 굳었어요. 민석이 물었어요. 혜진 방을 몰래 뒤진 거냐고요. 저는 당황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혜진이 거짓말한 게 문제라고요. 민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믿을 수 없다고 했어요. 혜진이 그럴 리 없다고요. 저는 소리쳤어요.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가짜 진단서 영수증이요. 계획이 적힌 공책이요. 민석은 영수증을 다시 봤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이게 진짜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현주가 조작한 거 아니냐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제가 조작했다고요? 민석은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현주가 요즘 혜진을 질투한다는 걸 안다고요. 자기랑 혜진이 이야기하는 게 싫다는 것도 안다고요. 그래서 혜진을 내보내려고 이런 증거를 만든 거 아니냐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1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저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럼 혜진에게 직접 물어보자고요. 지금 당장요. 민석은 난처해했어요. 그때 혜진의 방문이 열렸어요. 혜진이 나왔어요. 우리 대화를 다 들었나 봐요. 혜진은 저를 보며 말했어요. 현주 씨가 자기 방을 뒤졌다는 게 사실이냐고요. 믿을 수 없다고요. 자기를 그렇게 의심했냐고요. 혜진은 눈물을 흘렸어요.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데 현주 씨는 자기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려 한다고요. 너무 상처받았다고요. 저는 소리쳤어요. 연기 그만하라고요. 암도 없잖아요. 전부 거짓말이라고요. 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래요. 진단서도 있다고요. 병원 기록도 있다고요. 저는 말했어요. 그럼 그 병원에 같이 가보자고요. 지금 당장요. 혜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고는 말했어요. 내일 가겠다고요.
지금은 몸이 안 좋다고요. 민석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이제 그만하라고요. 혜진이 힘들어한다고요. 저는 허탈했어요. 제 남편은 저를 믿지 않았어요. 전철을 믿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을 나왔어요. 호텔에 방을 잡았어요.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 없었거든요. 민석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당분간 혼자 있겠다고요. 민석은 전화했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10년을 함께 살았는데요. 10년이요. 그런데 민석은 전처의 편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많이 울었어요. 혼자서요. 호텔에서 사흘을 보냈어요. 민석은 매일 전화했어요. 집에 돌아오라고요. 이야기하자고요. 저는 거절했어요. 혜진부터 내보내라고요. 민석은 난처해했어요. 혜진이 어디 가겠냐고요. 암 환자인데요. 저는 소리쳤어요. 암 환자가 아니라고요. 거짓말이라고요.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 형님 민호께서 전화하셨어요.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만났어요. 형님은 제 편일 것 같았거든요. 형님은 카페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는 형님께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혜진의 공책, 가짜 진단서 영수증, 그리고 민석이 저를 믿지 않는다는 것까지요. 형님은 조용히 들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형님도 혜진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대요. 말기암 환자 같지 않다고요. 하지만 확신은 없으시대요. 형님이 제안하셨어요. 혜진의 진단서를 다시 확인해 보자고요. 어느 병원에서 받았는지, 그 병원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돌아갔어요. 민석은 출근한 상태였고 혜진만 있었어요. 혜진은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혜진의 방으로 갔어요. 혜진이 따라오며 물었어요. 뭐 하는 거냐고요. 저는 진단서를 찾았어요. 책상 위에 있었어요. 진단서를 들고 나왔어요. 혜진은 저를 막으려 했어요. 저는 형님께 진단서 사진을 보냈어요. 형님이 병원에 확인해 보셨어요. 1시간 후 형님께서 전화하셨어요. 그 병원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가짜 병원 이름이래요. 저는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민석에게 전화했어요. 당장 집에 오라고요. 증거를 찾았다고요. 민석은 1시간 후에 도착했어요. 저는 진단서를 보여줬어요. 이 병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형님이 확인하셨다고요. 민석은 진단서를 봤어요. 그리고 혜진을 봤어요. 혜진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민석이 물었어요. 이게 사실이냐고요. 혜진은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병원 이름을 잘못 적었다고요. 실수라고요. 진짜 병원은 다른 곳이라고요. 민석이 물었어요. 그럼 진짜 병원은 어디냐고요.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석의 얼굴이 굳어갔어요. 민석이 다시 물었어요. 암이 진짜냐고요. 혜진은 울기 시작했어요. 진짜래요. 자기는 정말 아프다고요. 민석이 말했어요. 그럼 병원에 가자고요. 지금 당장요. 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몸이 안 좋다고요. 민석은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민석이 소리쳤어요. 진실을 말하라고요. 혜진은 한참을 울다가 결국 고백했어요. 암은 거짓말이래요. 민석은 뒤로 물러섰어요.
혜진이 계속 말했어요. 민석과 다시 시작하고 싶었대요. 15년 전 이혼한 게 후회됐대요. 민석을 여전히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이 계획을 짰대요. 말기암이라고 거짓말해서 민석 집에 들어가고 현주가 견디지 못하고 떠나면 민석과 재결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혜진을 보며 말했어요. 당장 나가라고요. 지금 당장요. 혜진은 울면서 애원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요. 민석이 말했어요. 나가라고요. 혜진은 짐을 쌌어요. 그리고 집을 나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민석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고개를 감싸 쥐고 있었어요. 저는 그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혜진이 집을 나간 후 저와 민석은 말이 없었어요. 민석은 계속 사과했어요. 미안하다고요. 현주를 의심해서요. 혜진을 믿어서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었거든요. 석 달 동안 저는 지옥을 경험했어요. 매일 남편이 전처와 추억을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매일 투명인간 취급받았어요. 매일 제가 이기적인 사람인 것처럼 느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편이 저를 의심했어요. 10년을 함께 산 아내보다 전처를 믿었어요. 그게 용서가 되나요? 저는 민석에게 말했어요. 당분간 따로 살고 싶다고요. 민석은 놀랐어요. 이혼하자는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혼은 아니래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생각할 시간이요. 민석은 알겠다고 했어요. 저는 짐을 쌌어요. 그리고 친구 집으로 갔어요. 친구는 저를 받아줬어요. 저는 친구네 작은 방에서 지냈어요. 일주일 후 지은이가 찾아왔어요. 지은이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지은이가 말했어요. 엄마한테 전화했대요. 왜 그런 거짓말을 했냐고요. 혜진은 울면서 사과했대요. 미안하다고요. 민석을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고요. 지은이는 분노했대요. 자기까지 이용했다고요. 자기가 아버지한테 애원하게 만들었다고요. 지은이는 혜진과 연락을 끊었대요. 지은이가 저에게 사과했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몰랐다고요. 미안하다고요. 저는 지은이를 안아줬어요. 지은이 잘못은 아니라고요. 한 달이 지났어요. 민석은 매일 전화했어요. 집에 돌아오라고요. 다시 시작하자고요. 저는 고민했어요. 정말 돌아갈 수 있을까요? 다시 민석을 믿을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저녁 형님 민호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형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민석이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요. 매일 혼자 있으면서 자기 잘못을 생각한다고요. 형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물론 현주가 상처받은 게 맞다고요. 용서하기 어려울 거라고요. 하지만 10년을 함께 산 세월도 생각해달라고요. 저는 형님께 물었어요. 형님이라면 용서하시겠냐고요. 형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쉽지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기회는 줄 것 같다고요. 단 조건을 걸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건이요. 그래요, 조건이 필요해요. 저는 민석에게 전화했어요. 만나자고 했어요. 이야기할 게 있다고요. 다음 날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어요. 민석은 수척해 보였어요. 한 달 사이에 많이 야위었어요. 저는 민석에게 말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요. 민석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말했어요. 첫째, 혜진과 관련된 모든 것을 지울 것. 사진, 물건, 추억. 전부요. 둘째, 혜진이 연락하면 받지 말 것. 어떤 이유로든요. 셋째, 지은이를 통해서도 혜진 소식을 듣지 말 것. 넷째, 앞으로 전처 이야기를 절대 꺼내지 말 것.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저를 의심하지 말 것. 무슨 일이 있어도요. 민석은 눈물을 흘렸어요. 약속한다고 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혜진이 쓰던 방은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민석이 모든 걸 치웠더라고요. 거실도 달라졌어요. 소파 위치도 바뀌고 새 커튼이 걸려 있었어요. 민석이 말했어요.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년이 지났어요. 저와 민석은 다시 일상을 찾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아요. 저는 여전히 민석을 조금 경계해요. 의식하지 않으려 해도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남아 있어요. 가끔 민석이 늦게 들어오면 혹시 혜진을 만난 건 아닐까 의심해요. 민석이 전화를 받을 때 혹시 혜진과 통화하는 건 아닐까 궁금해해요. 민석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더 조심하려고 노력해요. 휴대폰도 저한테 보여주고 스케줄도 공유하고 최대한 투명하게 살려고 해요. 하지만 그것도 불편해요. 감시하는 것 같고 의심하는 것 같아서요. 어느 주말 오후였어요. 저와 민석은 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현주는 정말 괜찮냐고요. 아직도 그때 일 때문에 힘드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다고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한다고 했어요. 민석이 말했어요. 자기도 마찬가지래요. 그때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매일 생각난다고요. 민석은 계속 말했어요. 혜진에게 속은 것도 배신감이지만 더 큰 건 현주를 의심한 거래요. 1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믿지 않은 거요. 그게 가장 후회된다고요. 저는 민석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말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다고요. 10년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나아졌다고요. 완전히 회복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고요. 민석은 고마워했어요. 그날 저녁 지은이가 찾아왔어요. 지은이는 요즘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남자친구와 내년 봄에 결혼한대요. 지은이가 저에게 물었어요. 결혼식 때 어머니로 앉아 계셔 주시겠냐고요. 저는 놀랐어요. 친엄마 혜진이 있잖아요.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혜진을 초대하지 않을 거래요. 자기한테 엄마는 저 한 분이라고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지은이를 안아줬어요. 고맙다고 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재혼이라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각자 과거가 있고 상처가 있고 전 배우자가 있어요. 그 모든 걸 받아들이고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저는 혜진 사건으로 많이 배웠어요. 재혼 배우자를 완전히 믿어야 한다는 것. 전처나 전 남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 그리고 과거에 매달리면 현재가 무너진다는 것. 민석도 배웠을 거예요. 전처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것. 현재 배우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선의도 때로는 배신이 될 수 있다는 것.
2년이 더 지났어요. 지은이는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첫 아기를 임신했대요. 저는 곧 할머니가 될 거예요. 아니, 이모 할머니라고 해야 하나요? 지은이는 저를 엄마라고 불러요. 그리고 아기에게도 할머니라고 가르칠 거래요. 저는 그게 고마워요. 민석과 저는 여전히 조심스러워요. 완전히 예전처럼 되지는 못했어요. 아마 영원히 그럴 수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노력해요. 매일 아침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요. 매일 저녁 오늘 하루를 나눠요.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요. 작은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우리를 지탱해줘요. 어느 가을 오후였어요. 저는 꽃집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손님이 들어왔어요. 혜진이었어요. 3년 만에 보는 혜진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머리도 길어졌고 얼굴도 좀 나아 보였어요. 혜진은 저를 보더니 멈칫했어요. 저도 놀랐지만 애써 침착하게 물었어요. 무슨 꽃을 원하시냐고요. 혜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사과하러 왔다고요. 3년 전 일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혜진은 계속 말했어요.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고요. 민석에 대한 미련 때문에 미친 짓을 했다고요. 현주한테 너무 미안하다고요. 저는 혜진을 보며 말했어요. 사과는 받겠다고요. 하지만 용서는 아직 못하겠다고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한다고요. 혜진이 물었어요. 민석과는 잘 지내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잘 지낸다고요. 이제 그만 가보시라고요. 혜진은 작은 꽃다발 하나를 샀어요. 그리고 나갔어요. 저는 혜진이 나가는 뒷모습을 봤어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여전히 화도 나고 상처도 남아있지만 동시에 혜진도 불쌍했어요. 민석을 잃고 딸에게도 거부당하고 혼자 살고 있는 그 사람. 하지만 그건 혜진이 선택한 결과예요. 거짓말을 선택했고 조작을 선택했고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려 한 결과요. 저는 더 이상 혜진을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어요. 민석에게 혜진을 봤다고 말했어요. 민석은 놀랐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저는 대답했어요. 사과하러 왔다고요. 하지만 저는 용서하지 않았다고요. 민석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고맙다고요. 그때 떠나지 않아줘서요. 다시 기회를 줘서요. 저는 웃었어요. 저도 고맙다고 했어요. 변하려고 노력해줘서요. 우리는 그날 밤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과거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요. 5년이 더 흘렀어요. 저는 이제 60이 됐어요. 민석은 63이고요. 지은이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됐어요. 첫째 민재와 둘째 서연이요. 저는 일주일에 2~3번 지은이네 집에 가서 아이들을 봐줘요. 민재가 저를 할머니라고 부를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요. 민석과 저는 여전히 함께 살고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아요. 가끔 다투기도 하고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요. 그리고 과거의 실수에서 배웠어요. 혜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은이도 혜진과 연락하지 않아요. 완전히 연을 끊었어요. 가끔 혜진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하긴 해요. 하지만 알고 싶지는 않아요. 그건 더 이상 제 인생과 관계없는 일이니까요. 어느 봄날 오후였어요. 저와 민석은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민석이 저에게 물었어요.
행복하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어요. 행복하다고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행복하다고요. 민석도 웃었어요. 자기도 그렇대요. 우리는 벚꽃 아래를 걸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꽃잎이 흩날렸어요. 저는 민석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의 앞날이 평탄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인생이 원래 그런 거니까요. 하지만 함께라면 견딜 수 있을 거예요. 그 혼란스러웠던 석 달이 저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에요. 진실과 신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과거는 과거로 남겨둬야 한다는 것. 전진해야 해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요. 저는 이제 알아요. 재혼은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각자의 과거를 짊어지고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고 과거보다 현재를 우선시한다면요. 저와 민석이 증명했어요. 상처받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요. 벚꽃 아래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아이러니해요. 가장 힘들었던 그 석 달이 저희 결혼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으니까요. 혜진이 없었다면 저는 민석에 대한 불안을 평생 숨기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민석도 전처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사건이 우리를 무너뜨릴 뻔했지만 결국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민석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저도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는 계속 걸었어요. 벚꽃 아래를요. 함께요. 이 이야기는 재혼의 어려움과 전처의 그림자, 그리고 신뢰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재혼은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각자 과거가 있고 전 배우자가 있고 그들과 관련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모든 걸 받아들이고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현재의 배우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지금 함께하는 사람에게 집중해야 해요. 그리고 선의도 때로는 배신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전처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현재 배우자를 소홀히 하면 그건 배신이에요. 신뢰는 쌓기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하지만 무너진 신뢰도 다시 쌓을 수 있어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전하고 싶어요. 재혼을 고민하신다면 과거를 완전히 정리하고 시작하세요. 이미 재혼하셨다면 현재 배우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전 배우자와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그게 모두를 위한 일이에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그리고 앞으로예요.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